안녕하세요. 시연기입니다. 행정학개론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4월 16일인데 먼저 생각나는 거는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그로부터 이제 6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렇게 좋은 봄날에 여러분 또래의 사람들이 이제 물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이제 물에서 300여 명 넘는 어린 학생들이 죽어서 모든 국민이 슬퍼했던 날인데 그런 날이 벌써 6주년째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에 취약한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하겠지만은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그런 국가의 일을 하는 것이 이제 행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곱씹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 21대 선거, 어제 선거 결과가 오늘 아침까지 나왔던데 아직 모두 집계가 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은 여당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180석을 가졌다고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300명 중에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법이 이제 과반이 이제 150석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민주당 계열들이 152석을 가진 적이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큰 격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80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그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은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지 이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패스트 트랙이 되는 건데, 그때 필요한 숫자가 180석입니다. 근데 그 의석까지 확보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결과가 나왔는지는 좀 더, 나중에 이제 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결과 자체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국민들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권력도 만들고 의회 권력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의회 권력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나타난 민심은 뭐냐면은 대통령 권력은 이제 민주당 계열이죠. 근데 의회 권력도 민주당 계열을 뽑아줌으로써 대통령에게 완전히 힘을 실어준 거죠. 그것도 대통령 임기 4년 차에. 그래서 보통 4년 차 정도에 하는 대통령 선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인데, 이번 중간 평가에 나타난 표심은 대통령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 혹은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거가 끝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구체적인 깊이 있는 분석을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특별한 날인 것 같다. 세월호 6주년이기도 하고 21대 총선이 끝난 다음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릴 거는 행정학개론 중에서 6번째 시간이죠. 6번째 시간이고, 이제 정책학에 대해서, 이제 행정학의 분과가 여러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행정학생이 말씀드렸던 이제 196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정책학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학 개론에서는 이제 근대국가 형성, 그 다음에 근대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어떤 국가기능의 확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왔습니다. 6주차부터는 구체적인 행정학의 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 우리가 보고 있는 새 패러다임 행정학을 보면은 크게 행정관리와 행정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행정관리는 그야말로 행정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관리할 건가, 인사행정이죠. 그 다음에 국가가 쓰는 예산과 재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 이 재무행정 얘기죠. 요 세 파트가 행정관리에 대한 강론이고, 그 다음에 행정이 하는 활동을 이제 정책학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6주, 7주 차에는 이제 정책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학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960년대 미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현실 적합한 학문을 만들어야 된다. 즉 학문과 현실은 서로 괴리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어떤 직접적인 정책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정책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것인데요. 오늘은 그 정책학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이 무엇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책이라는 것은 이 영어로는 팔라시 아닙니까? 근데 이제 팔라시라는 것도 그렇고 폴리스, 팔라틱스 이런 것처럼 POL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원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폴리스라는 말의 어원이 있습니다. 이 폴리스가 뭐냐면 그리스의 소규모 정치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 혹은 테베 같은 작은 정치 공동체, 그 당시 이제 도시국가죠. 이런 것들을 어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치 공동체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어떤 국가 단위 혹은 정치 단위가 어떤 정책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당면한 정책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어떤 쓰는 정책 수단,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바람직한 정책 상태, 그 정책 목표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세 가지 목표가 있는 거죠.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정책 목표. 즉, 이 정책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는가.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수단을 쓸 것인가. 세 번째는 정책 대상. 즉, 이 정책 수단을 누구에게 쓸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정책의 세 가지 요소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의 이제 생계가 힘들어지고 이제 경기가 이제 침체하니까 여야 각 당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도입하기로 이제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정부안은 하위소득 50%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 원을 주는 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서로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위소득 50%는 너무 적으니까 하위소득 70%까지 하고 가구당 100만 원을 주는 안을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니까 1인당 25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미래통합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그건 너무 적다. 그래서 1인당 50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서로 경합하다가 최종 정부안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 원 주는 안으로 거의 이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이렇게 계속 변화돼서 지금은 아마 총선 이후에 다시 국회를 열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한번 보시죠. 이때 정책 목표는 뭡니까? 이때 정책 목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생계 보전이죠. 더 정확하게는 사실은 가구에다가 돈을 나눠줌으로써 소비를 진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현금을 쥐어줌으로써 가구당 100만 원이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니까 사실상 1인당 25만 원을 주는 안이 된다면은 그 25만 원을 받아서 모두 소비를 쓰라는 거죠. 소비를 쓰면은 그 소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혹은 영세 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의 매출이 늘어나니까 경기 진작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움에 빠진 어떤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죠. 정책 수단은 뭐였습니까, 이때? 정책 수단은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도와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가령 해서 금융비용을 덜어준다든지, 혹은 임대료를 깎아준다든지, 혹은 뭐, 카드의 수수료를 낮춘다든지 여러 수단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것과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안을 비교해 본 거죠. 근데 현금을 나눠주고 실제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정책 활성화 효과가 크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선택된 거죠. 이게 정책 수단입니다. 그죠? 정책 대상은 뭡니까? 정책 대상은 여기에 따르면은 개인이죠. 혹은 가구. 그죠? 그러니까 가구들에다가 현금을 쥐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소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즉 현금을 쓰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사면에서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책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정치 공동체가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결합시키는 것.
이게 이제 정책이라는 개념이죠. 그 정책을 통해서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정책 사이클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정책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정책이 어떻게 입안돼서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고 이 하나의 사이클을 움직이는데 크게 5단계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의제 설정, 그 다음에 정책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렇게 5단계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의 문제의식은 이거죠. 정책 의제 설정 단계라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는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데 왜 어떤 사회 문제는 정부 의제가 되고 또 어떤 사회 문제는 정부 의제가 안 되냐는 문제입니다. 즉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즉 폴리스, 정치 공동체가 풀어야 될 어떤 사회 문제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정책 의제가 돼요. 정부가 해결하기로 결심한 정책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은 정책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때 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꼭 정책 수단을 결합해서 풀어야겠다고 하게 되는 과정. 즉, 정부 의제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정책 의제 설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왜 수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은, 정부 의제가 되고 어떤 것은 정부 의제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서울역 앞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노숙자 문제가 정부 의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노숙자 문제들이, 서울역 근처의 노숙자 문제들이 굉장히 긴급한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그죠? 가령해서 여론들이 그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룬다든지, 혹은 거기에 노숙자들이 갑자기 어떤 문제 때문에 갑자기 굶어 죽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면서 정부가 그것을 정부의 의제로 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풀 수 있는 문제의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이 정부 의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정부 의제가 되고 어떤 것은 정부 의제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정책 의제 설정 단계의 연구입니다. 그러면은 정부의 여러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 의제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혹은, 저소득자의 생계의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풀기 위한,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들면 그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이었죠. 이렇게 정책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특정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 이게 정책 형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책 형성 단계에서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 중에서 왜 유독 그 대안이 정책으로 선택됐을까? 아까 예를 들면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혹은 금융 지원이라든지, 혹은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 왜 긴급재난지원금이 정책 대안으로 선택됐을까? 이런 정책 형성 단계를, 그러니까 정책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그러니까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책 형성 단계죠. 그리고 정책 형성되면은 디시전 메이킹, 이른바 정책 결정이 일어나죠. 정책 결정은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이 하게 됩니다. 정책 결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디시전 메이킹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왜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혹은 정부 내에서 정책 결정, 다른 말로 하면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또 독자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결정 이론으로 연구를 하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면은 정책을 집행을 하죠. 집행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리 정확한 정책 수단을 선택해서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집행 단위에서, 즉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책 집행이 제대로 되려면 정말 가구당 100만 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가구들이 그 100만 원을 타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가구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할 한 가구도 빠지지 않고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어려운 집안들 있잖아요. 독거노인이라든지 혹은 혼자 사는 1인 가구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100만 원 지급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됐는가, 집행되지 않았는가, 잘 집행됐다면 왜 그런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정책 집행 단계 연구입니다. 정책 집행이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그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정책 평가라고 합니다. 즉, 다시 이제 긴급재난 지원금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긴급재난 지원금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경기 진작이었죠. 정말 정책을 집행한 이후로 정말 경기가 진작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도 평가해 보는 거죠. 정책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효과가 없었다면 왜 효과가 없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 지원금은 가구당 100만 원을 받아서 그 가구가 그것을 소비해야지 영세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서 경기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구가 그걸 받아가지고 모두 저축을 한다면은 그냥 그 가구에 저축금이 100만 원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경기 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목표로 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정책이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않았는가, 이걸 평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저축에 의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왜 저축을 하게 됐는가, 이걸 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환류시키는 거죠. 환류시켜서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그때 경험을 반영해서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들을 반영하는 이런 순환 과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정책 과정, 그러니까 팔러시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책 의제 설정, 정책 형성, 정책 결정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책 과정은 그러니까 정책 의제 설정, 그다음에 정책 형성, 그다음에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라는 5가지 과정이 계속 이렇게 뺑뺑뺑이 도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과정, 각각의 과정 단계마다 누가 참여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왼쪽 그림 보면은 이제 이 정책 사이클에서, 팔러시 사이클에서 그 5단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위아래가 펑퍼짐하고 가운데가 홀쭉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 단계마다, 이 정책 과정의 단계마다 누가 참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첫 번째, 정책 의제 설정 단계, 아젠다 세팅 단계에서는 누가 참가하냐면은 전 국민이 참가하는 거죠. 즉, 정부의 어떤 정부가 어떤 사회 문제를 정책 의제로 설정할 때 이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언론들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빨리 정부가 해결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팔러시 유니버스, 즉 공식 참여자, 여기서는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정치인이죠. 그리고 비공식 참여자, 국민 일반들도 다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정책 형성 단계가 되면은 조금 그 참여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정책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정책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전문성이 붙으면서 참여자가 약간 줄어들죠. 그리고 세 번째, 디시전 메이킹 단계에서는 그 디시전 메이킹은 정책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성 있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는 공식 참여자가 참여하죠. 주로 정부 고위 관계자라든가 혹은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통 당정청, 정당과 여당과 정부 관계자랑 그 다음에 청와대가 주로 참여해서 정책 결정을 하죠. 그러면 정책 결정이 된 게 policy implementation,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집행은 다시 행정부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자가 조금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을 할 때 이 집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이익단체들, 관련자들도 서로 협조관계를 하게 되거든요. 가령해서 복지정책을 하게 되면은 복지공무원들도 정책 집행을 하지만은 실제 복지를 집행하는 어떤 복지기관들, 단체들도 정부와 서로 협의하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팔러시 서브 시스템, 즉 정책 하위 단체라 그러는데, 하위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들도 결합해서 정책 집행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정책 집행이 끝나면은 팔러시 이밸루에이션, 정책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정책 평가는 역시 공식 참여자와 비공식 참여자가 모두 하게 되는 거죠. 전 국민이 모두 그 정책은 잘했다, 못했다, 여론도 혹은 언론도 정책 평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책 참여자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각 정책 과정 단계별로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 결정 단계에서 홀쭉해지고 위아래로 펑퍼짐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실제 놀라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실제 팔라시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폴리스, 하나의 정치 공동체가 직면한 정책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선택한 어떤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게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책 결정 과정은 굉장히 권위 있는 선택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주권자니까 스스로 이제 정책 문제를 정책 결정을 해야지 그 민주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현실을 보니까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소수 엘리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도 정책 과정에서 봤을 때 정책 결정 과정이 가운데가 홀쭉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디시전 메이킹, 즉 정책 결정은 정책 아젠다 세팅이라든지 혹은 정책 평가는 전 국민이 참여할지 모르지만은 실제 중요한 정책 결정은 공식 참여자, 즉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정치인, 일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서 홀쭉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정책을 주도하는가, 더 정확하게는 누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관련해서 크게 엘리트론과 다원주론이 서로 이제 경쟁하는 거죠. 엘리트론은 뭐냐면은 그 나라의 정책 결정은 일부 권력자들 혹은 일부 엘리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사회를 지배하는 소수 엘리트들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혹은 주도한다고 보는 것, 입장이죠. 그죠? 실제 이게 우리의 직관과 잘 맞죠.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도 많은 정책을 보면은, 우리가 정책 과정,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실제 정책하는 거는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일부 정치인들만 해서 일부 엘리트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일부 소수 엘리트들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엘리트론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로버트 달이라는 사람, 요 사진에 보이는 이 정치학자인데요. 예일대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미국 뉴헤븐시에서 사람들한테 평판 조회를 합니다. 이 뉴헤븐시에서 뉴헤븐시의 어떤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유력자가 누구냐 이런 게 물어보면 평판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쭉 평판 조회를 해봤더니 실제로 소수 엘리트들이 아니라 엘리트뿐만 아니라 그 정책과 관련된 이익 집단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평범한 어떤 단체들 이런 사람들도 정책 과정에 굉장히 많이 유의미하게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엘리트론이라고 하면은 권력의 중심이 일부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다원주의라는 거는 그야말로 권력의 중심이 여러 개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달은 미국 뉴헤븐시를 대상으로 이 시의 실제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명성조회 방식으로 해봤더니 의외로 소수 엘리트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단체들 혹은 어떤 경우에는 평범한 주민들도 집단을 형성해서 정책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발견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미국식 다원주론이 등장하는 거죠. 즉
엘트론은 맞지 않고, 미국 사회에 맞지 않고, 미국 사회는 여러 개의 중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중심들이 이익 집단을 형성해서 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미국식 다운지론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다운지론입니다. 이 로버트 달이라는 사람이 미국 유해분씨 조사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등장한 이론인 거죠. 그래서 미국 정치 체제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각광받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이 생기는 거죠. 이른바 신엘리트주의인데, 신엘리트주의 혹은 무사결정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겁니다. 바크라우 바라츠 이 두 사람의 주장인데, 이 사람 주장이 이겁니다. 권력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만이 권력이 아니라 그것이 아예 입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도 권력이라고 보는 거죠. 즉 이런 거죠. 권력의 엘리트들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은 아예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정책 의제가 되는 것 자체를 막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정책 결정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정책 의제 설정 단계이지 않았습니까? 엘리트들은 권력 행사를 할 때 결정 단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만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 의제는 아예 의제가 되는 것 자체를 막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래서 무의사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엘리트들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으로서 새로운 엘리트주의를 끌어내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엘리트주의론 혹은 무의사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 사회는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회입니까? 아니면은 다운지론에서 지정하듯이 개개인은 물론 힘이 없죠. 근데 다운지론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익 집단론이거든요. 특정한 이해나 혹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정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이익 집단을 통해서 누구나 정책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이런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엘리트론이 맞는지 혹은 다운지론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거죠. 다음으로는 정책 과정 5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정책의제 설정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의제 설정 단계, 아젠다 세팅 단계죠. 아젠다 세팅 단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왜 수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은 정부 의제가 되지만은 어떤 거는 또 정부 의제가 안 되는가. 이것들을 규명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연구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 의제가 되기 전에 이렇게 됩니다. 일단 사회 문제가 있죠. 이른바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사회 문제가 점점 커지면은 이른바 이슈가 되죠. 사회적 쟁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쟁점이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끄면 이게 공중의제가 됩니다. 즉 퍼블릭 아젠다. 즉 사람들마다 모두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는 긴급한 문제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코로나 사태를 생각을 해보죠. 코로나 사태는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어떤 경기 침체 혹은 소상공인의 문제는 처음엔 작은 문제였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근데 점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 풀어줘. 이거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모두 망하게 돼. 이러면서 공중의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공중의제가 되면 이것들을 정부가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정부가 빨리 나서서 빨리 뭐라도 해결해 줘. 이렇게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정부가 그 문제를 중요한 정책 문제로 삼게 되는 거죠. 이때가 바로 정부 의제가 되는 겁니다. 즉 정부의 어떤 문제 해결 역량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한된 영역에서 모든 문제를 다 정부가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제한된 역량 속에서 어떤 것들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이것들은 정부가 풀어야 된다고 의제화시키는 것. 이게 아젠다 설정 단계인 거죠. 의제 설정 단계인 거죠. 그래서 문제 쟁점 공중의제가 됐다가
공중의제가 더 여론이 확산되면은 그 중에 일부를 정부가 직접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정책 의제화시키는데 이게 바로 정부 의제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전 단계를 시스템 아젠다 단계, 즉 체제 의제 단계고, 그리고 정부 의제가 되는 단계를 제도 의제화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풀면 좋겠죠. 근데 정부가 다 그럴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에는 풀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정말 여론이 비등해서 반드시 정부가 풀어야 된다는 여론에 밀려서 정부가 스스로 정책 문제화한 것, 이 과정, 이게 정책 의제 설정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 의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 의제가 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주도형입니다. 즉 여론의 힘으로 정부가 이 문제는 풀어 해서 여론의 힘으로 정부 의제화 시키는 것, 이거 외부 주도형이라는 거죠. 즉 외부에서 그 아젠다를 주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동원형입니다. 동원형은 뭐냐면은 첫 번째 그림처럼 새마을운동을 생각하면 됩니다. 새마을운동은 뭐였습니까? 1970년대 정부가 농촌에서부터 잘 살기를 해보자. 농촌에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운동을 하자라고 정부에서 정책 의제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농민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참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주도형은 아젠다의 주도를 외부에서 했다면은, 동원형은 그 주도를 내부에서 하지만은 참여를 정부 내부에서 했지만은 그 국민들을 동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원형이라는 거죠. 내부 접근형은 뭐냐면은 국민들의 참여는 전혀 없고 그냥 내부에서 비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두 번째 그림에 있는 2003년도에 있었던 한미 FTA라는 겁니다. 2006년도 때쯤이죠.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했는데 이 한미 FTA라고 그러는데, 한미 FTA는 여론에서도 정부 밖에서도 이익단체라든지 국민들이 그런 걸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내부적으로 결정했지만은 이것들을 위해서 국민을 동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소수 엘리트들이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미국과 선제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부 접근형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어떤 것을 주요한 정책 의제로 삼는 방식에는 외부 주도형, 즉 외부 여론에서 이제 아젠다를 밀어붙이는 거죠. 동원형, 정부가 결정하고 내부에서 결정하고 국민들 동원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내부 접근형, 즉 국민들 몰래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킹던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학자인데, 킹던이라는 사람이 다중 흐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정부 의제가 설정되는가, 어떤 문제는 정부 의제가 되고 어떤 문제는 정부 의제가 안 되는가 설명할 때 다중 흐름 모형, 즉 멀티 스트림 티오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것이 정책 의제가 되려면은 세 가지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것이 문제가 되는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풀기 위한 정책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 흐름과 정책의 흐름은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의 흐름인 거죠. 그 다음에 정치 흐름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회에서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기회창이라고 합니다. 이 기회창이 열릴 때 바로 정책 의제화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정하게 생활 보조를 해주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책 의제, 그러니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상해주는 게 이제 국민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900 말 때 정책화됐습니다. 그때 문제 흐름은 뭐였습니까? 문제 흐름은 뭐냐면은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다는 문제였죠. 이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정책 대안의 흐름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즉 저소득자의 문제, 그 다음에 그들의 생계를 보존해줘야 된다는 정책 흐름의 문제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거의 몇십 년 동안 그런 것들이 제기되어 왔고 그런 정책 대안들도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으로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약간 진보적인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정치적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1998년도 때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문제와 정책과 진보적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정치가 하나로 결합하면서 기회창이 딱 열린 거죠. 즉 오랫동안 학계에서 주장되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즉 저소득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그 안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창이 열리면서 정부가 그 입법을 주도하고 그리고 국회에 통과하면서 그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문제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과 정치 흐름이 서로 각자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다가 특별한 정책의 기회창이라는 게 갑자기 열리면서 그 문제 세 가지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 의제가 되고 그것이 정책화되는 거죠. 디시전 메이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들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래서 다중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책 의제가 형성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싸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정책 결정 관련해서 이걸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뭐냐면은 저기 뒤편에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엑스컴이라고 케네디 대통령의 그 NSC 국가안전위원회, 국가안전회의의 멤버들입니다. 엑스컴이라고 불렀는데 이 멤버들인데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에 당선된 다음에 61년에 당선되죠. 61년에 당선된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엉뚱하게도 쿠바 피그만을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그 직전 연도에 50년대 후반기에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쿠바에서 쿠바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정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자본주의 최강국인데 바로 코미테 공산주의 국가, 조그만 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로 이렇게 체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케네디가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 피그만이 뭐냐면은 베이 오브 피그라 그래가지고 쿠바의 그 조그만 그 만의 이름을 피그만이라는데 거기에 CIA를 동원해가지고 이 쿠바 난민들을 훈련시켜서 몰래 반군을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쿠바 반군들을 투입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피그만 침공, 그러니까 케네디 정부가 훈련한 그 쿠바 난민들이 피그만으로 몰래 침투해 들어온다는 그 사실을 카스트로 정부가 미리 알고 대기하고 있다가 모두 다 생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케네디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합니다. 즉 세계 초강대국이 조그만 미국의 50개 주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조그만 섬나라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몰래 반군을 투입했다는 것도 망신스러운데 또 그것이 모두 발각돼 가지고 모두 생포된다는 국제적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케네디 같이 이 당시에 이제 케네디 행정부는 이제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모두 주요 강요들이었는데 왜 케네디 자신도 하버드대 출신이었고 왜 케네디와 그 강요처럼 똑똑한 사람들, 미국에서 가장 잘났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는가라는, 왜 최고 엘리트들이 바보 같은 결정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즉 조직 내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즉 이른바 정책결정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가, 즉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도대체 정책결정을 했더니 이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이론은 바로 조직 내 의사결정의 메커니즘, 그 절차,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어떤 학문 분과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크게 5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즉, 정책 형성 및 정책 결정, 혹은 이제 의사결정 이론에서는 다양한 대안 중에서 왜 그 대안을 선택했는가, 혹은 조직 내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들입니다. 첫 번째 모형은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은 뭐냐면은, 조직 내 의사결정은, 혹은 사람의 의사결정은, 완전 정보 상황을 가정합니다. 즉, 사람들은 체계적인 분석 활동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대안을 분석해서 최적의 정책 목표와 최적 정책 수단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이때 가정은 완전한 합리성 모형이죠. 그래서 완전한 정보를 수집해서 완전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가정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불가능하죠. 왜냐?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정보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은 불가능하죠. 첫 번째는 인간 인지 능력의 한계고, 두 번째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합리 모형은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학사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조직 내 의사결정은 그런 완전 모형, 완전 합리 모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즉 조직 내의 의사결정 혹은 그 내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행정인들은 제한된 합리성, 즉 rationality라는 것들이 완전 합리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제한된 합리성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인지 능력의 한계,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는 데 따른 비용에 따라서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합리성만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100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100가지를 다 추구하지 않고 한 20개 정도만 탐색하다가 그래, 이 정도 됐으면은 이 정도 중에서 선택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즉 만족하는 수준에서 그냥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허버트 사이먼의 만족 모형입니다. 그죠?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의 차이를 아시겠죠? 즉 인간의 인지의 한계, 그리고 정보 수집에 따른 비용 때문에, 즉 이른바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완전한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 정도면은 그냥 정보 탐색을 멈추고 이 정도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하자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만족 모형입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죠? 이게 1950년대 허버트 사이먼이 주장했던 이런 이론인 거죠. 세 번째 모형은 점중주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자는 린드블룸이 주장한 건데, 그러니까 행정조직에서 의사결정은 최적의 대안을 찾거나 혹은 만족할 수준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점증적으로, 즉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오류를 그러니까 조금씩 수정하는 상태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예산 같은 겁니다.
왜냐면은 올해년도 예산은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작년도 예산에서 일부 미세 조정하면서 결정된다는 거죠. 즉, 생각해 봅시다. 합리모형에 따르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산 결정을. 올해 필요한 예산의 모든 것들을 다 탐색하고, 그리고 그 예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의 필요치를 모두 계산해서 가장 최적의 것을 예산에 배정하는 거죠. 근데, 합리모형에 따르면 이렇게 가정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 정보 비용 때문에 이렇게 못하죠. 합리모형에 맞지 않습니다. 만족모형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그냥 만족할 수준에서 그냥 예산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정모형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점정모형은 그야말로 예산 결정은 작년도 예산에서 조금 일부분 늘리거나 일부분, 그러니까 좀 잘 된 거는 조금 예산을 늘리고 작년 예산에서 안 된 사업은 조금 예산을 깎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미세 조정하면서 점진적으로 바꾼다는 거죠. 예산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수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을 문구 하나라든지 혹은 자구 하나를 바꾸는 식으로 개정 법안을 계속 냅니다. 그런 식으로 법률을 바꾸는 거거든요. 완전 처음부터 없던 법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형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도 그 법 자체를 근본을 바꾸는 법은 거의 안 만들어주고 조금씩 문구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점중주의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조직에서 의사결정은 이렇게 완전한 합리모형도 아니고 만족모형도 아니고 이렇게 미세조정, 전년도에서 혹은 기존의 것에서 조금씩 미세 조정한다고 해서 점중주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어떤 게 가장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조직 내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합리모형, 그 다음에 만족모형, 그 다음에 점증모형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마치 하나의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것처럼 가정했습니다. 근데 조직의 의사결정은 사실은 그 단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것들이 여러 개의 조직이 뭉쳐있는 거죠. 모여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정부 관료제는 그 관료제가 어떤 사람처럼 단일한 사람처럼 의사결정을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관료제가 여러 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조직 이론은 뭐냐면은 집단적 조직 내에서 여러 개의 조직들이 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의사결정은 마치 하나의 사람이 합리적으로 혹은 만족하는 수준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조직들이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하나의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조직은 해결될 문제를 중심으로 각자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서 각 조직, 하위 조직들별로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분권화된 하위 조직들은 각자 의사결정을 하는 자신들의 표준적인 일처리 절차, 즉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세스, 표준적 일처리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그림 보면은 이 2014년도 4월 16일 날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인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인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 당시에 컨트롤타워는 이제 중앙재난관리본부였고, 그 다음에 목포에 해경의 지휘본부가 있었고, 또 현장에 해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경은 당시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해경이 창문을 깨고 들어갔으면 더 많은 아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해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 당시 사례를 보면은 통영함이 있었는데 해군을 출동시켰으면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가정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이 기업 조직 이론의 근거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단일한 이 세월호 사건과 직면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정부 조직이 단일한 개인이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정부 조직이라는 것들이 해경, 군인 혹은 중앙정부의 어떤 중앙재난관리본부, 그 다음에 목포의 지휘소,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들이 각자의 루틴에 따라서, 표준적 일처리에 따라서 각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경은 자기 나름대로 일처리 방식이 있었던 거고, 해군도 자기 나름대로 일처리 방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루트, 그러니까 표준적 일처리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 그림 보시죠. 이건 뭐냐면은 2013년도 일본 동일본에서 이제 원자력 쓰나미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서 폭발이 일어난 사건인데, 그 당시에 이런 아심을 얘기하는 거군요. 당시에 왜 일본 당시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했는가? 많은 이유 중에서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 설명들이 있거든요. 당시에 가령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발전기가 물에 잠기면서 발전기가 냉각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 로가 이제 과열돼 가지고 폭파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임시 발전을 시켜가지고 다시 물을 냉각시키거나 혹은 임시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왜 하지 않았냐 봤더니 그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건 바보 같은 결정 아닙니까? 매뉴얼이 없지만 현장에서 즉시 임기응변을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이런 왜 엉뚱하고 왜 바보스러운 정책 결정을 했는지 판단해 보면은 기업 조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각 조직,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그 조직, 하위 조직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자신이 갖고 있던 루틴이나 매뉴얼대로만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을 단일한 개인으로 가정하지 않고 여러 하위 조직들의 연합으로 생각해서 각각들은 각각의 루틴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조직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 이게 이제 기업조직 이론인 거죠.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5번째 이론은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뭐냐면은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그냥 쓰레기통처럼 뒤죽박죽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학과 병원 같은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구조화된 무정부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실제 대학 내에서 의사결정을 보면은 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각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대학본부에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각 단대들이 결정하거든요. 단대에 있는 학장들이 참여해서 대학본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먼저 각 학장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두 번째, 서로 의견이 붙을 때 이들을 서로 조정할 만한 기술이 없어. 즉 불명확한 기술이 있죠. 그리고 회의가 뭐 1차, 2차, 3차가 하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참가자가 달라. 학장이 뭐 오늘은 뭐 사회대 학장이 약속해서 참가하지 않고 다음 주에는 자연대 학장이 약속해서 참가하지 않고 이렇게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매번 달라져가지고 회의가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도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냥 대충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조직으로서 대학과 병원 혹은 이제 주인 없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즉 조직 내 의사결정은 뭐 합리적인 모델도 아니고 만족할 만한 모형도 아니고 혹은 점중주의 모델도 아니고 혹은 아까 기업 조직 모델도 아니고 그냥 뒤죽박죽이다. 이게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거죠. 어떤 게 맞습니까? 조직 내 의사결정이 어떤 게 맞습니까? 뭐 다 일정하게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정책 과정에서 아젠다 설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 그 아젠다가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의사결정, 즉 정책결정이 일어나는데 조직 내에서 정책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설명한 이론으로서 5가지 이론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정책 의제 설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할 이론은 1962년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일어났던 쿠바 미사일 사태라는 겁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케네디 정부의 멍청한 결정, 즉 피그만 침공이 실패로 끝나고 1년 반 정도 있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제 케네디가 이제 쿠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국민 발표를 한 사진이고, 밑에는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 대머리까진 뚱뚱한 아저씨, 그리고 왼쪽이 쿠바의 공산혁명을 이끌었던 카스트로라는 사람입니다. 뭐냐면은 이 후르시초프랑 이 카스트로가 이제 생각해보시죠. 피그만 사건 때 이제 미국이 CIA의 그 공작에 의해서 쿠바 난민들을 훈련시켜서 피그만으로 침공을 시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스트로 입장에서 굉장히 안보의 유혹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후르시초프한테 안보 요청을 합니다. 근데 후르시초프도 그 당시 냉전 시대니까 미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의 바로 코 밑에다가 쿠바 밑에다가 핵무기 기지를 설치하는 게 쿠바 위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13일 동안의 사건이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건데, 그게 1962년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래서 어떻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면서 쿠바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Hard to imagine a world where at any given moment you and everyone you know could be wiped out without warning at the push of a button. This was the reality for millions of people during the 45-year period after World War II, now known as the Cold War. As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faced off across the globe, each knew that the other had nuclear weapons capable of destroying it. And destruction never loomed closer than during the 13 days of the Cuban Missile Crisis. In 1961, the U.S. unsuccessfully tried to overthrow Cuba's new communist government. That failed attempt was known as the Bay of Pigs, and it convinced Cuba to seek help from the USSR. Soviet Premier Nikita Khrushchev was happy to comply by secretly deploying nuclear missiles to Cuba, not only to protect the island, but to counteract the threat from U.S. missiles in Italy and Turkey. By the time U.S. intelligence discovered the plan, the materials to create the missiles were already in place. At an emergency meeting on October 16, 1962, military advisors urged an airstrike on missile sites and invasion of the island. But President John F. Kennedy chose a more careful approach. On October 22nd, he announced that the U.S. Navy would intercept all shipments to Cuba. There was just one problem. A naval blockade was considered an act of war. Although the president called it a quarantine that did not block basic necessities, the Soviets didn't appreciate the distinction. In an outraged letter to Kennedy, Khrushchev wrote, "The violation of freedom to use international waters and international airspace is an act of aggression which pushes mankind toward the abyss of world nuclear missile war." Thus ensued the most intense 6 days of the Cold War. While the U.S. demanded the removal of the missiles, Cuba and the USSR insisted they were only defensive. And as the weapons continued to be armed, the U.S. prepared for a possible invasion. On October 27th, a spy plane piloted by Major Rudolf Anderson was shot down by a Soviet missile. The same day, a nuclear-armed Soviet submarine was hit by a small depth charge from a U.S. Navy vessel trying to signal it to come up. The commanders on the sub, too deep to communicate with the surface, thought war had begun and prepared to launch a nuclear torpedo. That decision had to be made unanimously by 3 officers. The captain and political officer both authorized the launch, but Vasily Arkhipov, second in command,
refused. His decision saved the day, and perhaps the world. But the crisis wasn't over.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U.S. military set itself to DEFCON 2, the defense readiness one step away from nuclear war. With hundreds of nuclear missiles ready to launch, the metaphorical doomsday clock stood at 1 minute to midnight. But diplomacy carried on. In Washington, D.C., Attorney General Robert Kennedy secretly met with Soviet Ambassador Anatoly Dobrynin. After intense negotiation, they reached the following proposal. The U.S. would remove their missiles from Turkey and Italy and promise to never invade Cuba in exchange for the Soviet withdrawal from Cuba under UN inspection. Once the meeting had concluded, Dobrynin cabled Moscow, saying time is of the essence and we shouldn't miss the chance. And at 9 a.m. the next day, a message arrived from Khrushchev announcing the Soviet missiles would be removed from Cuba. The crisis was now over. While criticized at the time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for bargaining with the enemy, contemporary historical analysis shows great admiration for Kennedy and Khrushchev's ability to diplomatically solve the crisis. But the disturbing lesson was that a slight communication error or split-second decision by a commander could have thwarted all their efforts, as it nearly did if not for Vasily Arkhipov's courageous choice. The Cuban Missile Crisis revealed just how fragile human politics are compared to the terrifying power they can unleash. 동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소련 쿠바 사건, 그러니까 쿠바 밑에 쿠바에다가 소련이 핵무기 설치함으로써 당시 미국과 핵무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극적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한 게 이제 쿠바 미사일 사건인데 13일 동안 벌어진 일인데 당시에 케네디 정부 즉 쿠바의 핵기지 미국을 겨냥한 핵기지가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모두 7가지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묵인하는 겁니다. 그냥 모른 채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대안은 외교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정밀 타격하는 겁니다. 이른바 폭격기를 띄워가지고 거기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카스트로와 비밀 접촉을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전면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공습을 하는 겁니다. 즉 거기다가 그 정밀 타격이 아니라 거기 막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거기를 불바다로 만드는 거죠. 일곱 번째는 봉쇄입니다. 해상 봉쇄입니다. 근데 아까 이 동영상에도 보셨겠지만은 최종적인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봉쇄였죠. 해상 봉쇄를 함으로써 해상 봉쇄를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면은 왜 해상 봉쇄를 했는가?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시 케네디 행정부의 그 선택,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모형입니다.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뭐냐면은, 미국 정부와 당시 소련 정부를 하나의 합리적인 인간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 후르시초프는,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여러 개의 조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미국도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둘 간에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전략 싸움을 하는 합리적 개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왜 후르시초프는 왜 쿠바에다가 미국이 반발할 걸 알면서도 왜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쿠바를 방위하기 위해서일까? 그러니까 전에 피그만 사태 때문에 카스트로가 이제 방위 위험을 느꼈던 거죠. 아니면은 미국과 소련 간의 군비 경쟁에서 소련이 갖고 있는 어떤 미사일의 불균형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쿠바에다가 미사일 설치한 걸까? 아니면은 당시 미국이 터키나 이탈리아에다가 소련을 향한 어떤 미사일을 설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밑에다가 쿠바 협상용으로 즉 터키랑 이탈리아에 있는 미군의 미사일을 철수시킬 목적으로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한 걸까? 이런 식으로 즉 미국과
소련을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 간의 전략 게임으로 설명하는 방식, 이게 합리모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설명 방식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모형의 설명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이랑 소련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의 행정부라 미국 소련을 하더라도 미국 정부 내에도 뭐 국무부, 그 다음에 뭐 국방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서들, 그 다음에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뭉쳐진 건데 그것들을 하나의 단일한 합리적인 개인으로 가정하는 것도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쿠바 사태에서 미국의 봉쇄라는 의사결정을 설명할 때 미국과 소련을 하나의 사람으로 가정하지 않고 여러 개의 조직의 연합체로 보는 거죠. 그죠? 가령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설득력이 있냐면 이런 거죠. 당시 미국이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발견한 건 뭐냐면 정찰기를 띄우면서 발견한 겁니다. 정찰기를 띄우다가 갑자기 쿠바의 밀림 지역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합리모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합리모형은 쿠바와 소련을 굉장히 합리적인 개인으로 가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미국을 위협할 목적이 있다면은 미사일 기지를 들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정찰기를 띄워서 발견된 정도로 그냥 나 지금 미사일 기지 있다고 할 정도로 그냥 만천에 그걸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왜 그랬을까? 합리적 개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미사일 기지를 은폐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합리모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당시 소련군에게는 밀림 지역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죠. 즉 다른 지역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듯 주변에 밀림을 다 벌초한 다음에 즉 평평한 대지에다가 그냥 미사일을 설치하는 습관대로 하는 거죠. 루틴대로 하다 보니까 정글 한가운데다가 벌초를 확게 벌초를 하고 거기다가 미사일 기지를 덜렁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찰기가 갔을 때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미국과 러시아는 여러 조직의 연합체고 각 조직은 각각의 하던 루틴대로 한다는 이런 설명 방식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봉쇄라는 의사결정도 단일 합리적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직체들이 연합체 속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정치 모형은 뭐냐면은 각 개인 간의 어떤 정치 투쟁, 그들 간의 어떤 권력 싸움의 결과로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보는 겁니다. 당시 쿠바의 미사일 기지가 발견됐을 때 온건파 맥나리나 국방장관과 커티스 르메이라는 그 군인 그 합참 의장 사이에는 강경파였죠. 강경파는 주로 정밀 타격이라든지 공습하자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고 맥나리나 국방장관은 외교라든지 봉쇄라든지 굉장히 온건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들 간에 서로 권력 투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여기 왼쪽 그림에 있는 그 엑스콤 이들 간의 어떤 온건파랑 강경파가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서 자신이 다수파가 돼서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끊임없이 정치 투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권력 투쟁을 벌였다는 거죠. 협상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 결과로서 최종적으로 봉쇄라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최종 의사결정은 해상 봉쇄를 결정났는데 이 해상 봉쇄 결정이 왜 어떤 과정을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틀이 모두 합리모형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조직모형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정치모형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합리모형은 미국이라는 그 의사결정을 소련이라는 합리적인 개인과 미국이라는 합리적인 개인의 전략개인 과정으로 설명하는 거죠. 즉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나의 합리적인 개인으로 가정하는 거죠. 조직모형은 그 결정 과정을 여러 조직들의 연합체들의 결정 과정, 각 조직이 자신의 루틴대로 의사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결정의 결과물이 봉쇄였다고 보는 거죠. 정치 모형은 각각의 대립되는 어떤 입장들이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투쟁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다수파의 의견이 결정된 게 봉쇄라고 보는 거죠. 어떤 게 맞습니까? 다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쿠바 미사일 사태는 그 사건 자체가 어떤 인류가 어떻게 핵무기 앞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은 전 인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순간에 정부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됩니다. 실제 이 쿠바 미사일 사태를 통해서 행정부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크레인의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그 과정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합리 모형과 조직 모형과 정치 모형으로 설명을 한 거죠. 이것을 앨리스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앨리슨 1모형이 합리 모형, 즉 대통령을 중심으로 최선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해상 봉쇄라는 결정이 났다고 보는 거죠. 이때 미국은 소련이라는 합리적 개인과 전략 게임을 벌이는 단일한 개인으로 가정됩니다. 그러니까 앨리슨 1모형은 합리 모형이죠. 앨리슨 2모형은 조직 모형입니다. 대통령은 하위 조직들의 입장과 내용을 조종하는 사람으로 결정됩니다. 즉 하위 조직, 그러니까 단일한 개인이 아니라 각각의 조직들이 서로 자신의 루틴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그것을 입장을,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앨리슨 2모형입니다. 앨리슨 3모형은 정책결정, 아까 엑스콤에 참여한 정책결정들 간의 어떤 정치투쟁,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 세 개의 모형으로 설명한 게 앨리슨 모형이고, 그리고 행정부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고전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슨 모형이 무엇인지, 각각의 세 가지 모델이 무엇인지 잘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궁금한 분은 오른쪽에 있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결정의 에센스라는 Essence of Decision.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은 이제 쿠바 미사일 봉쇄 사건 때 어떻게 케네디 정부가 의사결정을 했냐. 그 의사결정의 의사결정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앨리슨 모형에서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결정의 에센스라는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기에 조금 내가 시간이 없고 조금 지루하다 이러면은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이라는 Thursday Day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 과정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으로 한 영화인데요. 보시면은 이 과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케빈 코스트너는 CIA 국장으로 나오는데 이 과정을 조금 이 과정의 생생한 얘기를 더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 정책학, 그중에 정책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책 과정으로서 정책 의제 설정, 그다음에 정책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라는 5개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단계에는 정책 의제 설정과 정책 형성 및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쿠바 미사일 사태를 설명하는 앨리슨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즉 7주차에는 이제 시험을 보시고 8주차에는 정책 집행과 정책 평가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책 과정에서 남은 2단계, 정책 집행과 정책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